안녕하십니까. 8차시 2강 마케팅 조사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조사를 하는데 이제 자료를 좀 수집하는 거야, 자료. 마케팅 조사하면 자료를. 근데 자료 수집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자료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라고 했어요. 1차 자료. 자료는 1차, 2차. 물론 이제 자료를 구분하는 거예요. 1차 자료는 내부적인 자료가 1차적인 자료야. 내부적으로. 점포 내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가 1차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내부. 그럼 2차 자료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수립된다. 그래서 조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말한다. 2차 자료는 어떤 조사 목적을 위해서 다른 기관이라든지 다른 정부나 조사기관, 그러니까 점포 개설을 하는데, 물론 새로운 신규 점포를 개설하는데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부적인 자료만 가지고도 신규 점포를 개설할 수 있지만 외부적인 자료를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내부적인 자료만 가지고 신규 점포 개설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다 그러면은 그 1차 자료만 되는 거고, 외부적인 자료는 외부의 정부 기관이라든지 어떤 조사 기관의 간행물 이런 걸 통해서 조사 목적과 관계되는 자료를 모집하는 것을 2차 자료라고 한다. 근데 자료를 모집하는데 1차 자료, 2차 자료 하는데 수집하는 방법, 관찰법이라는 게 관찰. 관찰법은 뭐야? 말해. 관찰한다는 게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관찰이라는 건 뭐야? 관심 있는 어떤 상황을 측정한 거나 응답자가 특정 행동이나 사건 등을 관찰에 의해서 기록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쇼핑 행동 관찰 이런 거 하잖아. 고객들이 입점해서 어느 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떤 매장의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매장을 빠져나가는가. 이런 관찰을 통해서 몰래카메라 비슷하게 관찰을 통해서 통로를 개선하기도 하고 MD를 개편하기도 하고, 저쪽 매장은 사각 꼭 가는데 고객들이 멈춘다. 저기서 고객들이 멈칫한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어떤 안내 게시판 같은 걸 줘가지고 고객들이 다른 동선으로 가는데 효율적으로 고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잖아. 그래서 고객을 관찰은 고객들을 관찰해 보는 방법이야. 면접은 말 그대로 조사자가 응답자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인 면접법, 컴퓨터로 해서 면접법, 전화로 해서 면접법. 근데 요즘 모르는 전화, 나는 절대 안 받는데, 우리 여러분은 모르는 전화 받아요. 나는 모르는 전화 받을 때 딱 한 가지 있어요. 언제 모르는 전화 받아요? 저는 주차 이상하게 해놨을 때, 차 빼달라. 이거 이외에는 모르는 전화 안 받고, 그래도 오면은 두 번 오잖아. 그럼 누구세요? 누구세요? 물어보고 아는 사람이면 전화 받는 거야. 그런데 전화 면접법으로 자료를 조사하기는 지금 어려운 세상이 됐다. 물론 선거 여론조사 몇 프로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잘도 예측도 하고 그러기는 해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방법이 있다. 대인 면접법. 보통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필요시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온라인 조사가 있어요. 온라인 조사는 그래도 많이 하면은 자료가 수집되니까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가 대표적인 방법. 설문조사를 하는데 하다 안 되니까 이메일로 많이 하는 거야. 왜냐면 설문조사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회가 됐어요. 누가 귀찮아해. 설문조사를 되게 귀찮아한다니까. 그러니까 귀찮아하니까 그게 어려워진다. 설문조사 방법은 설문지라는 특정 도구를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고 싶은 말을. 그래서 하나의 조사 도구인 거지, 설문은. 응답자가 스스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 항목을 가지고 설문지 만들어서 조사를 해보는 거죠. 설문조사를 하는 거야. 근데 설문조사 시 사전에 점검해야 돼. 내가 설문조사는 어떤 거를 사전에 점검해 봐야 되냐. 설문조사를
목적을 확인해야 돼. 왜 이 설문조사를 하는지. 그래서 처음에 본 설문조사는 저는 대학원생 머무르면서 어떤 것을 전공하고 있는데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을 만들었으니까 성의껏 설문에 응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조사 목적인 거지. 예? 설문을 이제 왜 하는지, 대한민국 인구 총조사를 합니다. 뭐, 라든지, 이런 게. 그리고 대상을 결정하고, 규모와 시점, 조사 방법, 보고 대상 어떻게 한 거지. 근데 이렇게 설문조사 전에 사전에 점검을 충분히 해야 좋은 설문지가 나온다. 그래서 설문 작성할 때 고려사항은 누구한테 물어볼 건가? 응답자가 누군가? 응답해 줄 사람이 누군가? 누구냐에 따라서 설문이 달라지는 거지. 일반인한테 설문하는데 막 고급스러운 막 고급진 말, 유통의 전문 용어, MD 머천다이징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MD 머천다이징이 뭘까? POG가 뭘까? POG 진열도라는 건 진열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POG의 반영항 뭐라고 전문가가 쓰는 용어로 하면 안 된다. 응답자의 범주에 따라서 설문지가 다르다. 그 다음에 단순, 쉬운 항목에서 어려운 항목으로 점점 올라가.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 질문하잖아? 그러면 뭐야? 포기하는 거야. 포기하고 도망간다. 그러니까 한 번 빠지더라고 사은품 받았어. 1,000원짜리 사은품 받았어. 쉬운 거 같았어. 그러면 계속 사은품 받았기 때문에 계속 설문조사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쉬운 것부터 간다. 그 다음에 응답자의 수준을 보고 설명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연구 주제와 목적. 그 다음에 그걸 대답했을 때 실질적으로 통계 시 활용이 가능한지, 통계가 분석 가능한지, 허나만한 얘기 물어본다든지, 그리고 분석이 안 될 대답을 물어본다든지 그러면은 그거 설문지만 길어지지 허나만한 질문이 되고 허나만한 말을 물어보는 거가 된다. 그래서 설문조사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설문조사가 중요하니까 프로세스가 있다. 설문조사는 기획을 하는 거예요. 조사 기획. 어떻게 설문조사를 할 건가? 내가 300부만 설문조사를 할 건지 500부를 할 건지 100부만 할 건지 기획을 하는 거야. 그리고 부수 무슨 내용 할 건지 뭐 이런 거 무슨 내용 그 다음에 표본 누구에게 물어볼 건지 응? 그럼 설문지를 개발하는 거야. 설문 문안 만드는 거야. 질문을 잘해야 대답이 정확한 거지. 개똥같이 질문하는데 좋은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어?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질문을 정확하게 잘해야 좋은 대답, 쓸모있는 설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사를 실제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료 처리. 자료 처리도 안 돼가지고 자료 처리를 막 될 때까지 막 바꿔갖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뭐 펀칭이 나오는데 그러고 분석한다. 설문은 만드는데 설문이 문항할 때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 부수형 질문이 있어. 개방형 질문 뭐예요? 응답자가 자유롭게 담배 피십니까? 뭐 안 피 이렇게 자유로운 의사 표시하는 거예요. 정량화 어려워. 무응답 많아. 폐쇄형은 응답 항목 중에서 주량이 얼마나 되십니까? 가지고 일주일에 한 병, 세 병, 뭐 2병에서 3병, 3병 이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야. 부수형 질문은 어떤 응답자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거야. 부수형. 그럼 응답 안 하. 나 설문조사 막 이렇게 물론 자세상을 잘해야 돼. 근데 병원 같은데 설문조사면 내가 건강검진하러 갔는데 흡연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냥 다른 번호로 넘어가는데 흡연한다 그러면 얼마 피냐, 얼마나 장기간 피웠냐, 또 흡연을 해가지고 뭐 어쩌냐 저쩌냐 양은 얼마나 자꾸 물어봐.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면 다음 대로 넘어간다. 어? 그 다음에 술 안 먹은다 하면 다른 문제로 넘어간다. 그런 것도 있어. 설문지에서 빨리 그 응답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 없는 질문을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 질문 유형은 다항 선택, 여러 가지를 중복으로
1부터 3까지 있는데 1번에도 하고 3번에도 이렇게 하면서 다항 선택. 양자 하나 공과에 한다는 거지. 서열은 순임에게 주는 거야. 문항별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뭐 어휘 척도요. 5점, 7점 척도로 이게 3번 3점이다. 뭐 7점이다. 이런 거 한의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눌러보고 아프다 그러면 아픈 정도가요. 선생님 1부터 10까지 중에서 얼마예요? 여기는 1부터 10까지에서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게 이제 물어보는 설문이지. 그게 이제 아픈 정도를 1부터 10까지일 때 어느 정도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면 4 정도 아파요. 뭐 이렇게 하고 7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런 것들 말하는 거야. 설문지 작성에 유의사항이 있다. 이거 중요하다. 설문지 작성 유의사항 표준어를 사용해야 돼. 만주 봉천국민학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서울말로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쉬운 단어를 그 다음에 설문의 타당성을 고려해서 작성을 해야 돼. 가급적 짧은 문장으로 지나치게 길면은 읽다가 포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속어나 전문용어, 악어, 욕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질문의 순서도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질문의 순서들을 질문 문항을 만들었으면 1번 한 다음에 2번 물어보고 2번 물어보고 3번 물어보고를 순서를 전략적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료 수집했고 측정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측정은 뭐야? 측정은 저울로 달아보는 거나 마찬가지야. 예? 저울이 잘못되면 측정이 잘못되는 거야. 측정을 해보는 거야. 측정을 하는 척도가 있는 거야. 척도. 조사할 때 척도가 명목 척도, 서열 척도, 간격 척도, 비율 척도. 척도는 4가지 척도가 있다. 명목 척도는 뭐야? 범주를 확인하는 거야.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남녀냐, 직업이 뭐냐, 고객 구분이 신규냐, 기존이냐, 이탈 고객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명목 척도야. 모든 연산이 변수가 하나 연산은 불가하다. 성별이 남자냐, 여자냐. 그 다음에 서열 척도는 석차라든지 선호 순위, 사회 계층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서열로 매겨주는 거지. 그게 서열 척도다. 간격 척도는 온도, 5도냐, 10도냐, 이게 바람 세기가 5냐, 10이냐. 바람 세기 5는 뭐야? 태극기가 뻘럭이면 바람이 5다. 뭐 이런 부분, 여러분은 그런 거 모르죠. 저는 바람 세기도 알아. 바람 세기 1부터 5가 있어요. 그러면 한 7쯤 되면 골프 못 치는 거야. 그래서 하는 거야. 비율 척도. 비율 척도는 뭐야? 매출액 비율, 구매 비율, 이게 비율 척도다. 이런 거를 비율 척도로 한다. 그 다음에 측정을 하는 데 있어 타당성과 신뢰성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 말 하기 전에 오차. 실제 값과 묻는 값이 다르는 거야. 실제 참값과 실제 계산이 차고 나는 걸 오차라고 그래. 항상 오차. 이 오차가 중요한 거야. 응? 아침에 출근했어. 점장이 전화 온다. 오늘 매출 얼마 할 것 같냐? 1,500만 원 할 것 같습니다. 응? 니는 얼마 할 것 같냐? 1,500만 원 할 것 같습니다. 저녁 때 7시 반에 전화 온다. 1,4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이나 틀리나 1,500만 원 꼭 맞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안 틀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매출 맞추는 비합리화적인 방법도 있다. 근데 오차는 뭐냐? 참값과 계산값이 있는데 계속 틀리는 건 체계적인 오차야. 저울 0점이 항상 5가 플러스 돼. 30kg는 35kg, 50kg는 55kg로 계산되는 게 체계적인 오차. 비체계적인 오차는 천방지축. 오차, 천방지축이다. 천방지축은 신뢰를 잃어간다. 신뢰할 수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측정하는데 측정에 타당성과 신뢰성이라는 게 있어. 측정, 그러니까 뭐 줄자로 저울로 달아보는데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된단 말 하잖아. 우리가 보통 타당성이 있다, 신뢰성이 있어.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부분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타당성과 신뢰성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측정 타당성은 기준이 타당해야 돼. 평가의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기준이 정확해야 돼. 기준이 내용 타당성이 있어야 돼. 구성 개념 타당성. 내가 평가를 하는데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35%, 출석 10%, 과제 20% 이렇게 구성 개념에 좀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지. 중간고사 70%, 기말고사 30% 이렇게만 하면 구성 개념에 타당성이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신뢰성은 내적으로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말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반복 측정 신뢰성, 응? 응? 반복 측정 신뢰성, 대안 항목 신뢰성 이런 거 있다.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 이게 내가 얘기하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척도의 평가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고 기준, 내용, 구성 개념, 내적 일관성, 반복 측정, 대안 항목 신뢰성 이런 개념이 있다. 이렇게 한번 보자. 응? 타당성은 뭐냐? 먼저 신뢰성부터 보자. 신뢰성이 높은 거. 여기 신뢰성이 높은 영역이다. 여기 몰려있다. 신뢰성이 0점만 다른 게 이게 이크리크 이쪽으로 가면 다 맞는 거지. 그래서 신뢰성이 있으면 화살표에 원점에 다 맞는 거다. 이게 신뢰성이 있는 거다. 이건 이쪽으로 옮기면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 그런 얘기는 이게 버라이어티하잖아. 버라이어티 하지 않는다. 응? 이렇게. 그죠? 타당성이 있다. 이쪽은. 이 개념은 타당성이 있다. 개념. 이쪽 개념은 신뢰성이 있다. 이런 개념이다. 신뢰성. 신뢰성이 있으려면 어쩌? 재측정법. 저울을 똑같은 저울, 메저 A. 측정도구 1번. 똑같은 저울로. 메저 A, 메저. 똑같은 저울이라는 거 아니야. 측정 방법 똑같은 걸로 타임 한번 해보고 또 해보는 거야. 고혈압 측정할 때 병원 가면 15분간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측정해봐. 너무 좀 높게 나와. 그러면 똑같은 기계를 하면서 15분간 있다. 또다시 측정해본다. 똑같은 기계로 반복 측정, 재측정해가지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아 믿을만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똑같은 저울로 측정했더니 똑같은 결과값이 나왔다. 똑같은 도구로 측정한 거잖아. 그럼 매절 방법이 똑같은 거지.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항목을 반복 측정함으로써 일관성을 확인하는 거야. 같은 기계로 처음 재도 120에 뭐 80 나왔다. 다음번에 보니까 130에 85 나왔다. 또 다음에 120에 85 나왔다. 이렇게 되면 아 혈압이 정상적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기계가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대안항목 신뢰성은 고혈압 측정을 하는데 고혈압 기계로 측정을 오물론인가 그런 기계로 측정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메저 B로 하루 종일 차는 거 있어요. 자면서도 고혈압 측정하는 게 있어. 24시간 차면서 계속 고혈압을 측정하는 거 있어. 방법을 측정하는 기계를 바꿔가지고 측정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대안항목 신뢰성이라는 거지. 응? 실험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 측정할 때는 첫 번째 척도와 다른 유사하지만 다른 저울로 몸무게를 재는데 다른 저울로 한번 재본다 이거야. 엄연히 다른 척도이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한다는 문제는 있다는 거지. 그 저울이 틀릴 수도 있잖아. 이 저울은 맞는 저울이야. 이 저울은 플러스 5 되는 저울이야. 그러면 이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저울이 다르니까. 근데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대안항목 신뢰성이라고 그런다. 대안항목 신뢰성. 그 다음에 반분법. 반절만 100명 조사해야 되는데 50명 조사하고 샘플 1000세대 중에 100세대 조사하기라고 했는데 50세대를 먼저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50세대에 조사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측정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지 오차가 나왔는지 이런 거를 보고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이런 방법 아주 좋은 방법이잖아. 반반씩 나눠서. 근데 요즘은 또 치킨집도 반반 치킨이 있고 막 그러잖아. 응? 저 어떤 양념치킨, 그냥 양념 반, 튀김 반. 이렇게 하듯이 이거 많이 먹잖아. 그러니까 신뢰 측정하는 방법도 반반씩 해가지고 전체 보는 방법. 이게 한 번에 다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효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반반 섞어서 측정해 보는 거야. 똑같은 기계야, 매저는. 응? 그리고 내적 일관성이 있는가는 타임을 잘못 해가지고 아이템 하나, 둘, 셋, 여러 매저 똑같은 기계로 여러 번 했을 때 한 구성으로 다른 항목을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게 나오는가. 동일한 개념을 지닌 2개 이상 항목 등을 동시에 측정해서 일관성이 좀 있는가를 조사하는 게 내적 일관성이다. 내적 일관성.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요인 분석에 대해서 요인 분석. 분석 방법 중에서 분석 방법에서 요인 분석, 군집 분석, 판별 분석, 그 다음에 다중 회귀 분석, 이런 정도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 개념이 무언가 이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요인 분석은 많은 변수들이 그들 사이에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어떤 넷째 의미를 파악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체격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체중하고 신장을 조사해가지고 신장 변수와 체중 변수를 가지고 2가지 변수를 가지고 체격이 좋고 나쁨을 판단해 본다든지 이런 거야지. 그래서 체격이라는 부분을 신장과 체중이라는 요인으로 해서 그 체격이라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마케팅 현상이나 대상물을 묘사하고 구분하는데 각 변수가 갖고 있는 의미를 따져보는 거야. 그래서 각 개인으로부터 수직 교점이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가 체격을 나타내는 거야. 여기가 체격이 좋은 거라는 거지. 신장이 높고 체중이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체격은 어쩌? 좋은 거지. 키도 쪼맨하고 신장도 조금 나가면 체격이 나처럼 애소하다 이렇게 말하잖아. 제가 내가 일명 그러잖아요. 난장이 똥자루면 똥자루만 하다고. 그래가지고 장점이 있어요, 내가. 우리 대학 학부생이 400명이야. 근데 내가 조금 작잖아. 그래서 동문회 가면 나는 다 알아. 나는 봤다는 거야, 학교 다닐 때. 조그마한 것이 둥글둥글 잘 둥글어 다녔다, 이거지. 특이하니까. 그리고 멀 때처럼 키 큰 애 있어서 2m. 얘는 또 다 알아. 키가 대충만 커가지고. 근데 걔하고 요즘 나는 키 조그마한 나하고 키 큰 애 190짜리하고 요즘 친해졌다. 옛날에는 친해지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졸업하고 헐리 없이 다 같이 똑같은 백수기를 가니까 이제 키가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체격이라는 변수가 신장과 체중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원점으로 또 멀어진 게 뭔 거라는 걸로 요인 분석이 되는 거잖아. 말 되나? 군집 분석은 다수의 대상을 가지고 유사성을 근거로 집단으로 나눈 거야. 우리 고객 중에서 우리 고객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최상위 고객, VIP 고객이라는 부분이 있더라. 그 다음에 우수 고객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일반 고객이 있더라. 이게 나누는 거야. 우수 고객은 1,000만 원, 연간 매출 1,0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에서 990까지. 일반 고객은 5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돈 많이 쓰면 우수 고객이 되는 거야. 백화점이나 슈퍼나 마트에서 돈 많이 쓰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 아니야? 이긴 팬이 우리 팬, 돈 많이 쓰는 사람이 우리 좋은 고객이지. 그런 것처럼 다수의 대상들에서 1,000만 원 이상 쓴 사람들을 군집으로 나눠서 VIP 고객이라고 나누고 우수 고객이라고 나누고 일반 고객이라고 나눠서 마케팅을 우수 고객한테는 우산도 한 번씩 주고 사은품 줄 테니까요. 나오셔가지고 안내 데스크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장도 버리고
점장님이 신년에 감사의 말씀도 보내고 하고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는 거야. 이 고객은 이탈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특별 관리하는 고객을 VIP 고객. 우수 고객은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이러한 상품이 좋다. DM 같은 거 보낼 때 우수 고객하고 VIP 고객하고 같이 보내는 거지. VIP 고객은 좀 차별적인 거 보내고 또 우수 고객한테 보내는 것도 또 보내고 일반 고객한테 뭐 DM 보낼 때는 새 고객한테도 다 보내고 그런 거지. 세상 살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어찌됐든 대상설사의 유사성의 정도로 하나의 군집으로 통합해가지고 어떤 집단으로 만드는 거야. 군집 분석이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군집 분석이다. 다중회귀 분석. 다중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와 하나의 어떤 매출이라는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매출이 판매 가격도 있을 수 있고 또 친절도도 있을 수 있고 종업원에 여러 변수가 영향을 미치니까 2개 이상의 독립 변수들의 통계적 관계를 보는 거야. 이게 다중회귀 분석이야. 1대1로 가격이 오르면 매출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한 변수만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는 그런 부분은 어떤 그 단일 변수인데 다중 회귀 분석은 하나의 종속 변수와 2개 이상의 독립 변수들의 존재하는 통계적 관계를 분석해서 그래서 마케팅 회사에는 하나의 종속 변수가 단 하나의 변수와 관계되기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여러 가지 변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다중회귀 분석이 더 정확한 분석이 될 수 있는 거지. 여러 변수들을 망라해서 분석해야 정확한 분석이 되잖아. 단순 회귀 분석에 비해서 그래서 하나 변수의 분석에 비해서 다중회귀 분석이 유용하다. 더 많이 쓰이는데 유용한데 분석하기가 좀 어렵고 통계적으로 어려우니까 그거를 하기가 좀 어렵겠지. 그다음에 함수적 다중회귀 분석 같은 다중회귀 분석은 함수적인 관계가 있느냐 통계적인 관계가 있느냐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지. 응? 통계적 변수와 그다음에 함수적 변수. 외식 빈도와 카드 수와 관계. 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외식 빈도가 많으냐 적냐를 나눌 때는 이게 통계적 변수로 나타나는 거고 함수적 변수는 전체 원가 중에서 고정 원가 대비 변동 원가와 생산량 대비 어떻게 되는가. 생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가는 내려가는데 고정 원가는 똑같은데 변동 원가가 변동이 있으니까 전체에서 원가율이 차지하는 부분이 낮지잖아. 그런 게 이제 함수적인 X와 Y 값. 자, 하여튼 Y는 2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은 나온다는 거지. 그게 함수적 관계. 이런 거는 함수적 관계로 나오는 값이다. 그래서 뭐 내가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용어가 있다. 이런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함수, Y는 이런 게 그런 게 아니라, 함수적 관계와 통계적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이런 개념을만 이해하면 된다. 판별 분석. 아까 뭐 있어? 요인 분석, 체격을 나타내는데 몸무게와 키를 가지고 분석한다. 군집 분석, 특성을 분석해가지고 VIP냐, 우수 고객이냐 이렇게 나눠진다. 근데 이거는 판별 분석은 군집 분석과 판별 분석 어떻게 차이냐. 군집 분석은 사전에 정의된 집단들이 아니야. 보니까 매출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많이 쓴 사람, 적게 쓴 사람, 그냥 평범하게 쓴 사람 이렇게 나눠진다. 근데 판별 분석이란 거는 판별 분석은 뭐냐. 사전에 정의된 집단들을 가장 잘 판별해주는 독립변수들의 선형결합을 도출하기 위한 통계적 기법이다. 사전에 정의된 집단들을 판별하는 거야.
우수국액은 사전에 넣어놓은 우수국액이다 이런 게 아니잖아. 쓰고 난 결과로 너는 우수국액, 너는 VIP 고객, 너는 아니라 이분은 VIP 고객, 이분은 일반 고객 이렇게 나눈 건데 판별 분석은 사전에 이 집단, 이 집단, 이 집단 사전에 정의된 집단 간의 분석이다. 그래서 독립 변수들에 대한 계량적 측정치의 선형 결합이 단 하나의 범주적 종속 변수를 묘사하거나 예측도 하고 판별 분석에는 하나의 종속 변수가 범주 독립 변수들의 계량적으로 분산 분석에는 독립 변수가 범주 변수, 종속 변수가 계량적으로 좀 막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기억하지 말고 이것만 기억해요. 사전에 정의된 집단들의 가장 잘 판별해주는 독립 변수들의 선형 결합을 도출하는 통계적 기법이 판별 분석인데 본래 독립 변수들의 선형 결합이 만들어낸 새로운 판별 점수 집단 내 분산에 대한 집단 간 분산 비율이 극대화되도록 본래 변수들의 가중치를 결정하게 한 것이다. 이런 건데 너무 어려우니까 사전에 정의된 집단들의 가장 잘 판별해주는 독립 변수들의 선형 결합을 도출해내는 통계 기법이다. 군집 변수하고는 그게 차이가 있다. 군집 변수는 사전에 정의된 집단이 아니라 매출이라는 결과값을 가지고 많이 쓴 사람과 그 중간 쓴 사람과 적게 쓴 사람의 군집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서 많이 쓴 사람은 VIP 고객인데 이 사람들은 특성이 30대다 40대다 이렇게 나누는 거다. 표본 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 표본 조사. 표본. 조사를 할 때 표본으로 하는 거야. 전수 조사를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전수, 전체를 다 조사해 보는 거야. 근데 롯데백화점 본점이 하루에 10만 명, 구매 고객이 10만 명, 한 15만 명 들어온다고 그러면 15만 명 입점이야. 15만 명 입점인데 이 15만 명 입점하는 거를 어떻게 15만 명 들어가는지를 셀 수가 있겠어? 이거 못 세는 거야. 세도 정확하지가 않아. 세다 보면 막 지나가 버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세냐? 어떻게 셀 것 같아? 매시 10시 개점하면 10시에서 10시 5분, 11시에서 11시 5분, 12시에서 12시 5분, 5분씩, 각각 5분씩만 세는 거야. 10시에서 10시 5분 간에 안내데스크 안내사원이 사람 들어오는 걸 막 착착착 찍어. 라고 막 몇 명에다 찍는 거야. 5분간은 집중할 수 있잖아. 5분간 몇 명 중에 500명 들어왔다. 그러면 곱하기 6, 6, 5, 30, 3,000명 10시에 들어온 거야. 하고 다 더하는 거지. 이렇게 그냥 샘플만 조사해가지고 오늘 입점 고객이 몇 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는 거야. 표본으로 매 시간 5분씩만 표본을 하는 거야. 오늘 롯데백화점 본점에 들어온 전체 모집단은 15만 명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15만 명을 다 조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매 시간 5분씩만 조사해가지고 곱하기 6 하면은 전체를 조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표본은 모집단으로부터 생성된 모집단의 구성원을 일부만 조사해서 전체 모집단을 관찰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전수조사를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드는데 적은 비용으로 어떤 적은 비용으로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또 표본조사가 전수조사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다. 그러면 표본 출출 목록이라는 게 표본도 표본 출출 목록으로 하는 거야. 표본을 할 때 1번은 1번대로 다 한다든지 매 시간 이렇게 있잖아. 매 시간 10시에서 10시 5분간 11시부터 11시 5분 그렇게 해야지 막 지그재그로 하면 정확한 표본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 목록을 가지고 하는 거지. 10시에서 10시 5분, 11시에서 11시 5분, 7시에서 7시 5분 그런 목록 가지고 표본을 조사하는 거지. 그래서 표본 설계 과정은 모집단을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거는 그 입점 고객을 위한 거고 어떤 1000세대, 3000세대 아파트에 표본 조사를 하면 모집단 3000세대를 정의하고 목록을 작성해서 표본 크기 한 200명이면 200명만 하겠다. 그래갖고 표본을 어떻게 추출할 건지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매 동에 30동이나 매 동에 1층, 10층,
15층 사는 사람의 사무라인만 다 조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야 표본이 좀 정확하잖아. 그래가지고 표본 구성원을 추출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중요한 개념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본조사는 표본조사 중요한 거야. 대부분 다 조사를 다 전수조사 안 하니까 조사 대상자 중에서 일부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 모집단, 전체 조사를 정하고 표본 수를 결정한 후에 표본을 추출하는 거야. 그래서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표본이 필요한 거지. 전수조사보다도 표본조사를 더 많이 하는 거야. 전체 조사를 나오면 비용과 여러 가지 많이 드니까 전수조사는 전체 조사 대상을 조사해 보는 거야.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조사 발생 문제로 정확성은 결여될 수 있어. 롯데백화점 본점에 15만 명이 들어오는 거를 전체 수를 세려다 보면 중간에 까먹어 볼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그것만 세다가 아무 일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야. 근데 표본조사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왜 표본조사를 하냐? 시간과 비용, 보다 세밀한 조사가 가능하다. 모집단의 수가 많거나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전수조사가 어렵다. 모집단의 수가 많아. 롯데백화점 본점에 입점 고객이 15만 명이야. 15만 명을 다 세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매 5분씩만 세가지고 하루에 입점 고객을 파악한다. 이런 개념이라 이거다. 이거지. 그래서 표본 추출 방법은 어떻게 되냐. 표본을 그냥 추출하는 거야. 표본을 그러면 표본조사가 그만큼 유익하니까 표본조사로 해야 되겠지. 근데 표본조사는 가장 크게 확률적으로, 첫 번째는 비확률 표본 추출이죠. 확률적이지 않다는 거지. 네? 두 번째는 확률적인 표본 추출. 확률적인 표본 추출. 확률적인 표본 추출이 가장 낫겠지. 근데 조금 하고 그럴 때는 비확률적 표본 추출도 많이 하는 거지. 비확률적 표본 추출은 어떤 거가 있냐. 그냥 편의 표본 추출. 조사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가는 것으로 100명 표본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안내데스크 아파트 입구에서 100명, 오는 선착순으로 100명 해버리는 거야. 편의적으로. 그 다음에 판단 표본 추출이라고 했어. 판단 표본 추출은 조사 목적에 적합하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을 표본으로 정하는.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101동 매도부터 몇 홀까지 하는 게 각 층의 매도까지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돼. 그래서 그 구성원을 표본으로 선정해. 그럼 판단 표본 추출이 되는 거야. 할당은 모집단을 세부 집단으로 나누고 비례해서 표본. 그러니까 동별로 나눠가지고 몇 개씩 나눠서 하는 거야. 그게 할당 표본 추출이야. 이건 역시 확률적이지는 않다는 거지. 비확률 표본 추출이다. 확률 표본 추출은 어떻게 다르냐? 편의 표본 추출하고 어떻게 다르냐? 추출을 하는데 무작위 표본 추출하는 거야. 1000세대 아파트를 호수를 1000개 넣어놓고 100개를 무지하게 꼭 뽑아내는 거야. 무지하게 표본을, 무작위로 표본을, 105동 201호, 108동 304호, 207동 705동 7동 304호 이렇게 100명을 아파트 세대수를 뽑아가지고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 그러니까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해서 표본 구성원이 전체로서 모집단으로부터 확률적으로 추출되며 이러한 모집단과 동일한 표본을 가는 표본을 산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단순 무작위가. 근데 이제 집락 표본 추출과 층화는 집락으로 나누고 층화로 나눈다는데 이건 좀 전문적이니까 한번 읽어보자고. 조사자가 집락 표본추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집단을 집락이라는 하위 집단으로 분리한 후 그 집락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집락 후 구성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 거고, 층화 표본 추출은
층합표본 체제는 모집단을 층이라는 집락이 아니라 층이라는 하위 집단으로 분리해서 각 층의 모집단을 구성 비율에 따라 표본의 크기를 할당해서 단순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다. 이 세 가지 방법은 확률 표본 추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